안녕하세요. 오늘은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는 웹 3.0의 진짜 의미,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웹 3.0이 2022년 메타버스의 다음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투자 보고서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에 이은 웹 3.0,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아젠다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웹 3.0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의 진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맨 처음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했던 시절에는 사용자가 오직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볼 수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정보는 텍스트 위주로 움직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동적 정보보다는 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2.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정보가 동적으로 바뀐 것은 물론 사용자가 영상이나 사진 등을 자유롭게 올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성한 대부분의 정보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클라우드로 저장되어서 중앙화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AI에 힘입어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화한 웹 3.0의 핵심은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의 이동이며 이는 몇몇 개의 거대 플랫폼, 강대국에 집중된 부가가치를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전 영상에 소개드린 브레이브 브라우저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다양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TCP, IP, HTTP는 인터넷을 이루는 주요 기술이자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장비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러한 프로토콜을 다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현재 인터넷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은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이들은 굳이 프로토콜을 만들지 않고 같은 프로토콜 위에 고객에게 전달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프로토콜 레이어보다는 사용자에게 직접 가치를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웹 3.0에서는 프로토콜 레이어가 보다 두터워지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지불 결제 기능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화된 데이터 시스템이 프로토콜 내에 탑재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TCP, IP, HTTP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지키는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를 신뢰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는 기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던 부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이 하나의 프로토콜 형태로 묶이면서 지금까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던 결제 시스템, 소수의 기업들에게 독점화된 사용자 데이터가 인터넷의 고유 속성으로 내재화가 된다는 뜻이고, 이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가 더욱 역동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웹 3.0 생태계에서 구현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서비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요즘 갑자기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웹 3.0으로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ESG, 비트코인, 메타버스, NFT 등과도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흩어져 있는 퍼즐 같아 보이는 개념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신뢰입니다. 역사적으로 신뢰의 기반은 권력과 이를 지탱해주는 자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앞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돈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최근 급변하는 트렌드의 맥을 짚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위해 역사적으로 신뢰가 붕괴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시대가 붕괴했던 것은 돈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비롯되었습니다. 은화에 다른 금속들을 섞거나 테두리를 조금씩 깎으면서 은이 덜 함유된 은화가 기존의 좋은 돈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동전 테두리에 빗금을 낸 이유도 테두리를 깎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정도이니 말이죠. 1971년 전까지 거의 모든 국가는 근본위제를 유지했습니다. 근본위제란 금의 가치만큼 화폐를 찍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폐 공급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 혹은 은의 양과 정확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무기 수출로 막대한 부를 쌓은 미국은 금 1온스를 35달러에 연동시키는 금 태환 제도를 만들고 다른 화폐들을 달러에 고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러가 국제 결제 통화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경기 부양과 베트남 전쟁 등의 이유로 큰 재정 적자를 내게 됩니다. 즉 달러의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죠. 이때 다른 국가들은 달러의 지위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자 갑자기 1971년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법정화폐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을 맡기고 달러를 사들였던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력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군사력을 제공해주고 석유를 수출할 때 달러로 표기해서 수출을 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페트로달러라는 표현이 생겼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작년에 코로나 등을 경험하면서 미국은 달러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었고 이는 달러 가치 훼손, 즉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약적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먼저 첫 번째 퍼즐인 ESG가 대두되면서 환경오염이라는 명분을 토대로 친환경 발전, 전기차로의 전환, 탄소 배출 제한 등 탈석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들과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 및 페트로 위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ESG 아젠다의 등장은 친환경을 선도하는 유럽과 부상하는 중국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이며 결국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숨어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퍼즐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엄청난 달러의 유동성을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현실 세계로 흡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범국가적으로 이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MMORPG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가 아직 얼마나 부족한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관련 회사와 사업 아이템, 주식이 계속 부상하는 이유는 MZ세대가 메타버스를 많이 써서라는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강대국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아젠다로 공급망 쇼크 문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데이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현실 세상에서보다는 메타버스에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 대화를 한다고만 생각을 해도 카페에서 한다면 그 내용을 데이터화하기 어렵겠지만 메타버스 내에서 한다면 모든 우리의 대화와 활동이 데이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요적 측면보다는 공급자들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퍼즐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초국가적 거래를 중개자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초의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되는 점은 스스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데이터 쪼가리였을 뿐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교환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고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온 모든 코인들은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가치를 부여한 채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비트코인만이 증권거래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이 없는 유일한 암호자산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모두 창시자나 회사,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공급량이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이 중립적 자산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축자산으로서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뢰의 기반을 놓고 웹 3.0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금이 신뢰의 기반이었을 때는 금이 베이스 레이어로서 작동하고 그 위에서 종이화폐가 확장성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페트로달러를 베이스 레이어로 작동하고 그 위에서 모든 나라의 종이화폐가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래 웹 3.0에서 탈중앙화라는 것은 어떠한 거대 기업, 국가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베이스 레이어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비트코인이 기축자산, 즉 베이스 레이어로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근본위제 시절에 실제로 각 국가들이 보유한 금의 보유량 변화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 함부로 금을 가지고 속임수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양의 돈과 금을 국가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엄청난 거래 비용을 수반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한다면 비용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 금의 실제 매장량이 얼만큼인지, 채굴량이 얼만큼인지는 항상 변화하지만 비트코인은 고정된 채굴량과 매장량을 기본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기축자산, 즉 베이스 레이어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기존 달러 시스템은 CBDC라고 불리는 디지털 달러화돼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소액과 거액 결제용으로 나뉘어서 소액 결제 시스템은 시중 은행들이 그 역할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네이티브 서비스들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레이어들이 얹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적 현실과 인터넷 세상을 잇는 메타버스가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변화를 생각해보면 현재 주목받는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베이스 레이어로서 쓰여지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암호화폐를 하나로 바라보고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보다 진보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과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서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커머디티, 즉 금과 같은 자산군으로 놓고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투자 대상이 증권인지는 하위 테스트라고 불리는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4가지 기준에 충족될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증권으로 간주돼서 증권거래법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SEC와 소송 중이며 ICO, STO, NFT는 하위 테스트의 4가지 기준에 충족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ICO 참가자들이 현금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돈을 투자하였고 이들이 투자한 돈은 ICO를 진행한 재단법인 또는 암호화폐 개발팀이라는 공동기업에게 흘러들어갔으며 그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코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코인 개발 회사 등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코인들의 분배 구조입니다. 이더리움도 처음 발행 시에는 20%에 해당하는 지분은 VC 등 투자자와 이더리움 재단이 보유를 했고 80%를 시중에 판매하였습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솔라나의 경우도 VC 등 투자자가 약 50% 가까이 사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USDT 테더, USDC, CBDC 등은 라이센스를 가진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에서 강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SEC가 직접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였으며 발행 주체가 없는 중립적 자산, 공개된 장부로 인한 투명성, 10년 이상의 역사 동안 해킹을 당하지 않았던 점, 가치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기능에 충실하다는 점에 있어 커머디티, 즉 금, 원자재 등과 같은 자산으로 여겨지고 이에 대한 세금 규제 등이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신뢰의 레이어 위에서 다른 암호화폐들은 비로소 작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거래소 내 암호화폐의 시세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매겨져 있으며 비트코인은 2008년 가동 이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네트워크의 신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베이스 레이어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술만으로 보면 다른 새로 나오는 코인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 레이어입니다. 기반 레이어로서 작동하는 비트코인은 점점 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의 빠른 거래 처리 속도나 진보된 기술은 점점 더 빠르고 나은 기술로 도전받고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운명입니다. 이더리움만 해도 점점 더 빠르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코인들에 의해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속도나 기술의 진보 경쟁을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제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대체제나 경쟁자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상적으로 완벽한 탈중앙적 유토피아를 이룩한다거나 부의 완벽한 재분배를 실현한다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디지털 메타버스 세상, 인터넷의 진화 과정인 웹 3.0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베이스 레이어로서 비트코인의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도 다양한 비판에 시달릴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비판은 항상 존재하며 비트코인을 통해 이상적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또 다른 중앙화된 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채굴에 관련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지금까지 해킹을 안 당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존재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신뢰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토대로 제 개인적인 분석 및 관점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